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7월 29일이 국제 호랑이의 날이었는데요. 이 호랑이도 뭐 다른 여러 동물처럼 이 멸종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종 보전과 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일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세계 기린의 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호랑이의 날도 있군요. 네, 지난 2010년 11월에 러시아에서 이 호랑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뭐 중국이나 네팔, 방글라데시와 같이 호랑이 서식지와 관련이 있는 13개 국가의 총리나 이 국무부 장관 등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호랑이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존재인 만큼 이 호랑이 보호를 위해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머리를 맞댄 결과 기념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호랑이는 이제 야생에서는 좀 보기 힘든 동물이 됐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에서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네, 뭐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범의 나라로 불릴 만큼 이 호랑이가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은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밤에 호랑이가 이 한양의 근정전 마당에 들어왔다. 또 뭐 호랑이가 창경궁 뒤편 숲에서 새끼를 낳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마치 전래동화 속 이야기처럼 이 호랑이가 어머니를 물고 가서 아들이 치마를 붙들고 울면서 소리를 쳤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가 720건이 넘게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이 과거에는 호랑이가 도심 근처까지도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랑이가 공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호랑이 사냥을 전담하는 일종의 특수부대가 있기도 했고요. 네. 또 일제강점기에는 해수 구제 사업이라고 해서 이 해로운 짐승을 모두 없앤다 이런 목표 아래 많은 수의 호랑이를 포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호랑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게 됐고요. 결국은 이 지난 1996년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남한에서는 호랑이가 멸종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인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온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네. 언젠가요? 뭐 과거에도 호랑이가 멸종되기 전에 동물원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1945년에 창경원 기록을 보면 동물원에 살았던 호랑이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네. 이후에 이 순수한 혈통의 한국 호랑이가 다시 돌아온 것은 1986년입니다. 이 당시 미국 동물원에 있던 호랑이 5마리가 우리나라 동물원으로 기부가 됐고요. 이때 들어온 호랑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전국에 있는 각지의 이 동물원으로 퍼지면서 점점 개체수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호랑이의 새로운 조상이 다시 된 셈인 것 같은데요. 한국 호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흔히 아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호랑이의 세부 종류, 그러니까 아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류가 모두 6종이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에 살았던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또 뭐 백두산 호랑이 이렇게 불리는 아무르 호랑입니다. 이 지난 2012년에 과학자들이 한국 호랑이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연구팀은 이 100년 전에 한국에서 포획된 뒤에 반출된 호랑이의 두개골과 뼈 표본을 해외 박물관들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전자를 추출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이 표본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는 당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 아무르 호랑이의 유전자 염기 서열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시료에서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100%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한국 호랑이와 아무르 호랑이가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무르 호랑이의 특징은 뭔가요? 아무르 호랑이는 앞서 말씀드린 6종의 아종 가운데서 가장 몸집이 크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보통 이 몸무게가 수컷의 경우는 250kg에서 330kg, 또 암컷은 180kg에서 250kg 정도까지 나가는데 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다른 아종들에 비하면 최대 뭐 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몸집입니다. 또 이 아무르 호랑이는 상대적으로 털 빛깔이 옅은 편인데 가을에는 여름에 비해서 더 털이 짧고 색이 옅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목덜미에 털이 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의 갈퀴처럼 목덜미 쪽에 털이 나 있는데 이 추운 곳에 사는 종인 만큼 이 털이 겨울철에 이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는 한국 호랑이가 몸집도 크고 또 가장 용맹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호랑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있다고요? 네, 앞서 호랑이의 털색이 종마다 조금씩 다르고 계절마다 조금씩 네.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호랑이는 주황빛이 도는 빛깔의 털에 이 검은 줄무늬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너무 잘 띄는 색이라서 이 사냥할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나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빨강, 파랑, 초록을 담당하는 세 종류의 시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 색깔 외에도 여러 가지 색 조합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개나 고양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는 파란색과 녹색 두 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이 주황색 계열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랑이는 자신의 털이 주황색이라는 색이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주요 먹이가 사슴과 같은 이런 육상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이 호랑이의 털은 주황색이 아니라 녹색 계열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가 풀숲에 숨어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녹색과 검은색 계열로만 보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호랑이의 털이 선명한 주황색인데 네. 이게 초식 동물들에게는 녹색으로 보인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네. 자, 그리고 또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서 보면 그 뭔가 주변에 가기만 해도 그 위험 때문인지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마 다른 동물들도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음. 호랑이가 크게 울지 않아도 뭔가 섬뜩한 기운이 든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호랑이가 의사소통을 할 때 초저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고요. 예. 이 20헤르츠 이하를 초저주파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이 초저주파를 이용을 해서 먹잇감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사람에게 호랑이가 내는 이 17에서 18헤르츠대의 주파수를 들려줬더니 대부분이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초저주파가 일시적으로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인 거죠. 예. 저도 호랑이를 보면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들던데 아마 이게 초저주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야생 호랑이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네. 했습니다. 영국 연구팀이 중국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이 호랑이 240여 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인데요. 이 사육사와 수의사 50여 명한테 호랑이의 성격을 70개의 형용사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800개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호랑이의 성격적인 특징을 한 대로 모아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위험형이고요. 자신감, 경쟁심, 야망 이런 단어들로 묘사할 수 있는 성격의 호랑이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이 안정형이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호랑이는 순종적, 관용적, 온순함 이런 수식어로 설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처럼 호랑이도 이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실제 무리 생활에서는 이런 위험형의 호랑이가 사회적 서열이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호랑이도 MBTI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라서 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호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호랑이를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순수한 혈통의 이런 한국 호랑이들이 잇따라서 태어나고 있고요. 또 종 보존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야생 호랑이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혹시 한반도에서도 야생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중국 연구자들은 야생 아무르 호랑이를 관찰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이 20마리 이상의 새끼 호랑이가 야생에서 태어난 것이 확인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목격담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번식이 계속 늘다 보면 실제로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 호랑이들이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친숙한 동물 맹수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물인 만큼 호랑이가 살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